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는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 6737 탐방.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아하, 어떤 분의 집인가요? 한봉수 의병장 선생님 집 앞에 와 한봉수 있습니다. 의병장 선생님.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봉수 의병장 선생님의 생가 터 앞에 와 있는데요. 네. 네. 여기가 실제로 한봉수 의병장님께서 사셨던 터라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셔갖고 생활하셨던 곳이고, 네. 예, 그래서 그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 의병장님이랑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972년 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였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원호처장이셨던 네. 장동운 씨라고 계세요. 청와대 원호처장 장동운 선생님께서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어떤 보고를 하느냐? 네. 이 한봉수 의병장 선생님이 네.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신다. 그때 당시 연세가 89살이셨거든요. 살아 계셨어요. 그때 당시. 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래? 그럼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집 한 채 지어드려.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바로 그냥 딱 그 네. 결단을 내리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네네. 나 대통령이 무조건 케어한다. 이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장동훈 원호처장님을 갖다 시켜갖고 바로 주택을 갖다 지어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주택이 혹시 이건가요? 이거는 아니고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 주택은 지금 내덕동, 지금 네.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청암로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 청원군 내덕읍으로 가면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집을 지어 들어갔고 거기서 생활을 하셨고요. 여기는 태어나신 이제, 곳. 예, 태어나신 곳. 아. 여기를 조금 더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집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갖고 네. 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준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봉수 선생님께서 그런 걸 태어나셨다. 하셨다. 얘가 예. 약간 박정희 대통령으로 치면은 구미생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한봉수 선생님이 태어났었던 그 모습은 보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유지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네.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그 잠깐 들렸었던 네. 그 도고온천 있잖아요. 네네. 도고별장. 네. 거기처럼 사유지로 이제 그 매매 거래나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그 원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유지로 바뀐 다음에 여기가 원래 술집이었대요. 근데 의병장 선생님 태어나신 곳인데 술집으로 조금 유동주점을 했으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카페 같은 것들로 대체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그 김지영 선생님 이 뒤에서 판소리 연구소를 갖다 연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의병장 선생님 그 취지에 맞게 잘 살려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한봉순 선생님 이 일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도 그 6.25 전쟁 참전 용사자분들이나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쪽방촌이나 리어카 끌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이런 일화를 좀 들려주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전 진짜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이 네. 정치인들이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본? 이 그 국가 사람-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인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집을 이렇게 네.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요. 타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은 네. 국가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근데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지켜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분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고 쪽방촌에서 살고 있다면 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충사 네. 이순신 장군을 드높인 것도 그렇고 사적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충사. 그리고 난중일기도 국보로 이제 네. 지정을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한 충정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보상한다. 네.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5.16이 진짜 정말로 정치적으로 혁명적 의미를 네. 갖게 되는 어떤 문화적 의미도 네.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는데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네.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이 서원이 본격적으로 좀 더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아, 이런 네네네.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민족 지도자들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부터 독립훈장, 건국훈장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부국이었다면 아마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이분들 떵떵거리고서 잘 그럼요. 살게 그럼요. 만들어 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그럼요. 그거는 못 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나중에 후손들에게 넘겨두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발굴을 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더라도 네. 후대가 잘 살게 되면은 나중에 해줄 거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참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많이 좀 안타깝고. 박정희 정신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네. 그런 정신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역사적 거인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네. 이번에는 구한말의 거인 네. 한봉수 선생님에 대해서 한봉수 선생님 생가를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좀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근데 그 어디로 역사의 거인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발굴하고 하셨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발굴하고자 했었던 그 구한말의 거인 한봉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은 어땠는지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여기는 유적지. 유적지. 네, 한봉수 선생님을 위한 어떤 그 유적지 사당에 한번 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좀 둘러볼 텐데요. 근데 한봉수 선생님이 네. 188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1972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주택을 보급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장동훈 원호처장을 시켜갖고 딱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주택을 이제 그 증서를 받으시고 야. 이제 노안으로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거처라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려서 정말 그러니까요. 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인 거죠. 네네. 정말 다행이고 그걸 이제 장동훈 원호처장님께서도 잘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884년이면요. 네.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때 그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딱 태어나신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910년 요때 이제 주로 강원도와 충북, 네. 경북 이 일대에서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정말 의병 활동 의병 활동을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간략하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그 이후에 1910년도에 네. 또 3.1 만세운동을 갖다 주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아, 자세한 3.1 얘기는 운동. 네. 저희가 한번 올라가서 네. 선배를 좀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그렇죠. 있네요. 어디 있다? 1963 한봉수 선생님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으신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1963년대다. 그렇죠. 아까 이순신 그 장군님을 네. 그 기록으로 남긴 게 1962년도였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 해에는 바로 한봉수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생가터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유공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네. 아무튼 구체적인 이 한봉수라고 하는 거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고! 고! 고, 고. 고! 고! 야, 여기도 예쁘다. 태극기도 쫙 있고. 네. 재래를 올리겠죠? 뭐. 항일 애국지사. 이분은 청암 한봉수 의병장님이시네요. 아까 그래서 생가터가 지금 도로명 주소가 청암로 35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 한봉수 청암에서 선생님. 태어나셔가지고 청암 한봉수 그렇죠. 의병장님이신 네네네. 거죠? 아, 그래서 그 한봉수 선생님이 아호를 따기도 했고, 예, 그걸 딱 그래서 아. 청암로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되게. 네,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네. 좀 주변 풀 관리만 조금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근데 저 풀이 이게 깎지를 않네. 풀 관리를 안 하긴 네. 했다. 여기 풀 관리가 좀 안 돼 있긴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관리를 신경 써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요건 안 되는구나. 아, 여기 사진이 네. 있으시네요. 아. 사실, 독립운동에도 뭐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은, 네네네. 국내에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하는 이런 독립운동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네. 없으면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처럼 독립운동을 하시는 것도 있고 저는 그것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상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일본한테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아, 여기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알고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한봉수 선생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건? 번개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하시는.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네. 경북 일대부터 강원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충청도, 네. 충남 일대 이런 데까지 종횡무진 다니셨는데 말 그대로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자동차도 없었을 테고 발로 뛰어다니신 거거든요. 아. 근데 하도 걸음걸이가 빠르셔서 아. 번개장군이라는 칭호가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종횡무진 다니면서 한 34번의 전투를 치르셨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런 어떤 그 군대 내에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민간 조직으로서 원래 군인으로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군인으로 계셨다가 1907년에 군대 해산되니까 네. 의병 활동으로 가신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한봉수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대한제국군 청주 진위병 상등병으로 근무하셨거든요. 진위대 상등병으로.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네. 군대가 해산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의병 활동이 오히려 더 활력이 붙게 되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의병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한봉수 선생님도 그 중심에 서 계셨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세교리 중심에 있는 청년들 한 100명을 모아갖고 외적 구축대라고 하는 의병 조직을 설립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을 하시는데 1910년 6월 체포되시기 전까지 34번 정도의 전투를 치르시는데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다고. 잠깐만요. 1907년에서 10년까지면 네. 3년이잖아요. 네, 3년 동안 36번 하셨다고요? 34번이요. 34번이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36개월인데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전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부 내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하는 것과 네. 의병대는 말 그대로 의병이라는 거창한 그죠. 이름을 갖고 있지만 민병대잖아요. 그죠, 그게. 그죠. 민병대가 그걸 갖다 자력으로 수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점이 와. 있거든요. 제가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 투쟁을 하는 게 네. 저는 사실 막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투쟁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봉수 의병장님은 목숨을 내걸고 그렇죠. 근데 집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을 계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전투를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하셨다라는 걸 듣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심지어 이 유격대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유격대 활동으로도 실제로 이제 일본 헌병을 사살하는 정과를 올리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일 부호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밀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일진의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고 분자금을 모집하는 이런 활동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를 하셨던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 1910년 6월 체포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세요. 원래 걸석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재판을 갖다 때려 넣는 거죠. 한봉수 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집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면 그냥 바로 사형시켜버리자. 이러려고 걸석 재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셔갖고 그 1910년 6월 날 붙잡히신 다음에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 합병이 됐죠. 그렇죠. 한일이 병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인들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네. 대사면령을 펼쳐요. 아. 그래서 기적적으로 사형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거기서 끝을 낼 수도 있었거든요. 네.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1919년 그 대단한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알려진 네. 손병희 선생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충청남도, 청원군, 세교리 여기서 만세운동을 갖다 조직을 하세요. 그분에서 언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3.1운동 만세운동을 하다가 또 잡혀가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르십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제 탄압이 좀 더 심해져 갖고 정말 그 가택수사의 어떤 그 비견될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해서 하세요. 그래서 한봉수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좀 정신병이 있는 것 마냥 행동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감시가 살벌해져 갖고 그 뒤부터는 이제 광복하실 때까지 좀 평범한 인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 계열 중에서 네. 무장투쟁 활동하신 분들을 좀 많이 존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한봉수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 진위대, 상등병 출신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제국군.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네. 대한제국군 네. 부품 무관이셨거든요. 오, 네. 아버님이랑 또 인연이 있으시구나. 박정희 그리고 대통령이 또- 아버님이랑. 예, 그리고 본인 형인 이제 박상희 예. 씨께서 동학농민운동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투쟁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음. 예, 본인께서도 무장이시기도 하셨고 그죠. 네. 뭔가 하나의 맥이 이어지지 않나요? 발 벗고 뛰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신 것 같아요. 예. 공잘 맹잘 하는 것들 싫어하시고, 그렇죠. 네. 어디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들 싫어하시고, 직접 발 발로 벗고, 네. 현장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예. 뭔가 실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봉수 선생님처럼 네. 뭔가 실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호처장한테 보고를 듣고 바로 주택을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개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아우, 사람인데. 그냥 개인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영웅, 네. 우리 국민들이 모셔야 하는 영웅으로서 그 영웅에게 혜택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냥 개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 현충사 같은 경우에 뭔가 압도되고 경건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고즈넉하고 아담하면서 진짜 예. 네. 경치도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느낌은 동일해요. 네. 거기서나 여기서나 경건한 느낌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맞습니다.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봉수 선생님의 어떤 그 일생도 좀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여기서 또 찾을 수 있었는데 야, 여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너무 많네요, 진짜. 네. 야, 6737 네. 탐방단 이번에 정말 여러 군데를 오늘 아침부터 돌아다녔는데요. 네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느꼈지만은 네. 조사하면서도 참 느낀 게 네. 이런 정말 대통령이 이런 곳을 다녀갔다고 싶을 법한 아주 진짜 정말 그 조그만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마이너한 곳 네. 이런 것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흔적들이 묻어있다는 게 좀 많이 놀라웠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갔던 네. 보고 온천 네. 네. 이쪽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진짜 정말 대통령의 흔적이라고는 인식이 어려울 정도로. 네, 맞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도 다녀가셨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의리의리하고 아니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필요한 곳에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실 유경수 여사님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수용을 맞아요. 해주셨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요즘 대통령들, 정치인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맞아요. 진짜. 정말 헐벗은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맞아. 진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보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정치행정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정치행정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아 떠나면서 느꼈던 거는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네. 헌신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6737 탐방단의 여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곳 여러분들에게 박정희 네. 대통령 흔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는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 6737 탐방. 예, 감사합니다. 네.